오늘은 에너지 빅데이터 2장 머신러닝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일단 해보죠. 일단 뭐 2장은 그렇게 길지 않고 실제로 뭐 소스코드를 가지고 기계학습에 관한 뭐 실습을 해보는 건 아니고 그 기계학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책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 몇 페이지 안 돼서 얼마 걸리지 않을 건데 오늘은 이렇게 머신러닝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식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머신러닝을 둘러싼 환경입니다. 머신러닝이 이제 오늘날 좀 여러가지 산업 현장이랄지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인공지능이 상당히 이제 포괄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냐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논란이 있고 지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 기계학습 위주의 방법들이 과연 인공지능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인공지능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좀 큰 이야기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중에 한 영역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있다 그러면 기계학습은 이제 그 중에 한 일부분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해서 뭐 기계학습이라고 하고 영어를 그대로 써가지고 머신러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제 기계학습 자체가 워낙 이제 우리나라 각광을 받고 범위가 커져가다 보니까 이 자체가 마치 이제 인공지능인 것처럼 이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들도 많이 있어요. 인공지능에서 실제로 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과연 지능이 뭘까? 그런 것부터 이제 인공으로 지능을 만든다는 게 무엇일까? 또 철학적인 분야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또 인간의 뇌 구조를 실제로 정말 그대로 모사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분야도 있고 하죠. 뭐 기계학습 분야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것에서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오늘날은 약간 이제 의미가 달라지고 대개 보면 이제 함수를 추정하는 최적화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이 많이 끼어드는데 여러분한테 뭐 어려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날 이렇게 기계학습이 인공지능에서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분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된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의 축적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데이터의 축적. 머신러닝을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학습이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기존에는 이런 기계학습 물론 데이터는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지만 데이터는 발생을 하죠. 우리가 하루하루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오는 그 노선 자체도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든 것들 자체, 우리 얼굴 표정, 아무튼 이 세상에 데이터가 아닌 게 없는데 그런 것들은 발생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이걸 이제 축적하는 기술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이제 발전한 거죠. 특히 뭐 IoT랄지 이런 것들이 즉 센서도 IoT 포함되죠. 사물 인터넷이랄지 우리가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도 이제 IoT 기기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조그마한 컴퓨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거기로부터 우리가 여러분도 모르게 동의한 여러가지 앱들을 설치하면서 했던 동의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 앱을 개발했던 업체들한테 데이터들이 넘어가고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축적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들이 학교 와서 뭐 수업을 듣고 요즘 뭐 전자출결 시스템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이제 여러분이 LMS에 접속을 해서 수업을 들은 것들 이런 뭐 어느 정도 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CCTV만 봐도 일상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죠. 또 감당을 못할 정도로 CCTV에 있는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데이터의 축적이 디지털화돼서 이제 축적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학습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머신러닝의 발전의 한 축이 되었다,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분석하는 계산 능력, 즉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이제 발전한 거죠. 제가 이제 89년도에 대학교 2학년을 처음 다녔는데 그때 컴퓨터라고 하는 286 컴퓨터였어요. 286 컴퓨터에 오늘날 생각하면 뭐 핸드폰에 뭐 핸드폰 상대도 안 되는 거죠. 아두이노나 뭐 이런 디바이스 키트에 들어갈 정도, 그 정도보다 되나? 그보다도 못하나? 아무튼 엄청나게 저차원의 컴퓨팅 능력을 가진 컴퓨터들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30년 좀 지났나요? 지금 보면 뭐 지금은 범용으로 쓰는 컴퓨터가 이 당시에는 슈퍼컴퓨터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컴퓨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특히 기계학습 관련해 가지고 전용의 프로세스들이 예를 들면 GPU 같은 거 있죠. 들어보셨나? 엔비디아 같은 데서 원래는 이제 들어가구나. 이게 이제 그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행렬 연산을 주로 해주는, 여러분들이 컴퓨터인 게임 같은 걸 하게 되면 그게 다 이제 그래픽인데 그게 주로 이제 다 행렬 연산을 하게 되는데 CPU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것들하고 같이 겸해서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CPU는 좀 범용의 계산기 인에 비해서 GPU는 그런 그래픽 처리하고 행렬 연산을 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CPU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엄청나게 발전했죠. 여러분들 게임이 가져다 준 디바이스의 어떤 발전인 거죠. 이게 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머신러닝에 쓰는 연산들이, 기계학습에 쓰는 연산들이 이런 행렬 연산이 많아요. 대부분이 행렬 연산으로 사실 해요. 수치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보니까 게임에서 썼던 GPU를 갖다가 이 머신러닝에 쓰면 엄청나게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대로부터 GPU는 더 발전하겠죠. 요즘 비트코인 뭐 관련해서도 GPU를 쓰는데 요즘은 이제 아예 뭐 TPU라고 하는 것도 나와요. TPU라고. 이건 이제 CPU를 가속화시켜주는 텐서플로우라고 해.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라고 해요. 원래 텐서라고 하는 게 물리학에서 나오는 행렬 비슷한 개념인데 벡터 이런 거, 이런 건데 어쨌든 뭐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그 구글에서 만든 딥러닝 플랫폼이 있어요. 파이썬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 물론 아주 밑단에는 C++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위에서 우리가 실제로 쓰는 API는 파이썬 되어 있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딥러닝을 구현해서 구글에서 제공해서 이제 그걸 가져다가 우리가 딥러닝 프로그램들을 만들죠. 그때 요 텐서라고 하는 행렬을 계산하는데 GPU를 썼는데 이것도 이제 보니까 늦다고 느껴지는 거야. 왜냐면 워낙에 이제 네트워크가 커지고 딥러닝을 만들 때
데이터가 많아지고 계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GPU로도 못 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예 구글에서 TPU라고 하는 걸 만들어 버렸어요. 텐서라고 하는 걸 행렬 계산에 완전히 전용, 엄청나게 빠른. 요즘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한 4년, 4, 5년 전만 해도 이런가 한 TPU가 달린 컴퓨터 한 대가 막 1억씩 했다고, 1억씩 했는데 오늘날은 많이 떨어져 있고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요즘은 보드에 보드도 나와요. TPU 보드를 TPU가 장착된 IoT 그런 디바이스도 나온다고 구글에서 이제 만든 거지. 이름을 내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아두이노처럼 이 자체에서 조그만 디바이스로 카드로 되어 있는 거에다가 TPU가 달려 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계산량이 엄청 많은 뭐 이미지 같은 거리 영상 처리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 게 저번에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 해. 물론 이건 컴퓨터는 범위의 컴퓨터는 아니고 IoT 디바이스를 만든 조그마한 거기다 이제 이런 딥러닝을 이용해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아두이노 같은 크기의 보드들이 나오죠. 아무튼 이런 분석하는 계산 능력을 가진 컴퓨터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런 수치 연산을 하는 알고리즘들이 엄청나게 이제 개발이 됐죠. 머신러닝을 학습하는 방법들 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조건들에 의해 가지고 머신러닝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현재 발전해 오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에 안 나와 있는 이야기를 막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여기 보면 네트워크 환경 보고 네트워크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가 되면서 데이터 축적인데 원격으로 가능한 게 되겠죠. 여러분들 스탠드얼론으로 네트워크도 안 되는 핸드폰을 들고 다녀봐야 그게 뭐 얼마나 데이터가 되겠어요. 결국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서버에 클라우드나 이런데 공유가 돼야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겠죠. 뭐 한 이야기는 이만큼 오늘날 인공지능 특히 기계학습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 축적과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또는 소프트웨어적 알고리즘과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IoT하고 이제 특히 IoT란다. 기계학습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분야들이 보면은 첫 번째 뭐 인공지능은 전통적인 걸로부터 문제의 시발점은 인공지능이 한 영역으로서 기계한테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머신러닝 분야가 탄생한 거죠.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습하는 기계를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생물학적 접근이 있어죠.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에 흔히 이제 우리 딥러닝이든 뭐 인공신경망이든 뉴럴이라고 하는 게 인공신경망이죠. 뉴럴 네트워크 이게 이제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단 뉴런이라고 하는 게 신경세포잖아요. 뇌 속에 있는 그걸 본따서 이제 만든 게 하나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또는 동물이 머릿속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단순한 구조를 이제 추상화해서 본딴 거죠. 모델링 한 거라고 해. 그 다음에 뭐 학습이론 이런 것도 있어요.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좀 더 뒤에 약간 볼 텐데 뭐 책에서 다루지는 않는데 분야가 있어요. 그 기계학습 분야에 오늘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학습 방법인데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비지도 학습에 속하는데 라벨이 없이 소프트웨어한테 보상을 주는 거예요. 보상을 잘하면 보상을 주고 잘못하면 페널티를 준다고 해. 이게 이제 교육학에 나와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뭔가 상을 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거고, 뭐 잘못하면 뭐 체벌을 가하거나 뭐
어떤 다른 유형의 페널티를 주는, 그럼으로써 특정한 방향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그런 건데, 그 모델을 그대로 이제 소프트웨어한테 적용시킨 거죠. 이게 강화학습이요. 강화학습이 특히 뜨게 된 유명한 계기는 뭐냐면, 옛날부터 좀 있었는데, 알파고가 이거예요, 알파고. 이세돌하고, 바둑 떴을 때, 그 알파고가 이 강화학습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기본 알고리즘이 강화학습이다. 물론 강화학습을 딥러닝 기반으로 한다고 해요. 고전적인 강화학습에다가 오늘날 추가된 딥러닝을 혼합해가지고 뭐 심층 강화학습, 이렇게 딥 인포스 러닝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알파고가 있죠. 알파고. 그래서 이세돌이 뭐 한 번 이기고 전 게임을 다 졌잖아요. 지금은 더 이제 강화가 돼가지고 학습이 인간의 이제 영역을 벗어난 바둑 실력을 이제 기계가 가지고 있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최소한 바둑이라고 하는 게임 자체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뭐 진화이론 부분이 가 있죠. 진화론을 뭐 있는데, 알고리즘 중에 뭐 유전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전자 알고리즘. 유전자 알고리즘은 뭐 물론 좀 오래되긴 했지만 오늘날도 이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알고리즘이고, 최적화 방법을 최적화해 하는 건데,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최적화 알고리즘에 쓰는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려면 좀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진화이론이라고, 유전자 알고리즘 자체가 진화이론에서 유전자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뭐 유전자들 염색체를 입고 여기다가 뭐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두 개를 이제 연결해서 집합 해 공간들을 찾아가 가지고 좋은 해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자꾸 세대를 어떤 해 집합들을 어떤 해가 될 수 있는, 어떤 문제에 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후보군들을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진화시켜 나간다고. 교배와 돌연변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연산을 통해 가지고 이 해 집합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해들을 선택을 해서 선별을 해서 걔들을 교배시키고 새로운 해를 만들죠. 약간 변이를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잘된 애들을 뽑아 새로 다음 세대 똑같은 연산들을 계속 해 나가면 나중에 좋은 해들만 남는다고.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인 해를 가져다가 최종적인 목적의 해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길찾기라고 하는 여러분들 뭐 자료구조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는데 뭐 최단 경로 찾는 거 뭐 이런 거, 물론 이런 거 쉬운 문제에 대한 쓰지는 않는데 최단 경로에다 쓸 수가 있어요. 최단 경로 그래프처럼 이렇게 이렇게 노드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해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 B, C, D라 그러면은 이런 게겠죠. A, C, D, 뭐 E 다시 A, B 이런 식으로 노드에 어떤 경로를 정점들을 쑥 쓰면 되잖아. 결국은 해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퍼뮤테이션이라고. A, C, D, E, B, A, 뭐 C, D, A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을 거 아니야. 가능한 해집합이 이 중에 이제 최단 경로가 있겠죠. 어딘가 우리가 모르지만 숨어 있는. 그걸 찾을 때, 그런 거 할 때 이제 이렇게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군집 기능에서 이건 유전자 뭐 진화이론에 쓰이는 그런 유전자 알고리즘의 유형에 해당하는 건데, 뭐 수암 옵티마이제이션이니
이런 게 이제 수함이라고 이제 군집이죠. 뭐 때들 이야기하는 건데 그 최적화하는 뭐 이런 거랄지 엔트칼리니 옵티마이제이션 개미 군집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최적화를 해서 특정한 해를 잘 찾느니 그런 거죠. 이런 것들도 또 뭐 요즘은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이런 것들을 그 뉴럴 네트워크라고 섞어서 쓰는 뉴럴 네트워크도 이제 나중에 책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다루는지 제가 다 읽어봐가지고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 책은 뉴럴 네트워크도 결국은 이런 최적화가 필요한 거 학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함수의 개수들을 찾는 거라고. 이런 거야. A, B, C에 해당하는 거. 요걸 찾는 게 가장 옵티멀한 해를. 이 최적화인 거, 최적화. 그럴 때 이런 걸 추정할 때 쓰기도 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는 뭐, 백프라피케이션 알고리즘에는 이제 최적화 이론 사용하는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이 있긴 한데, 요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좀 범위에 벗어날 정도로 내가, 이야기를 해버리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개미랄지, 아까 뭐, 신경망이랄지, 사람의 뉴런, 그 다음에 학습이죠. 강화학습, 교육학에 쓰는 같이, 진화, 군집, 아무튼, 유전자 알고리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시스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로부터, 이런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기여들이 있다. 특히 머신러닝 학습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컴퓨터, 패턴 인식은 거의 머신러닝하고 뭐 비슷하던데, 어떤 패턴 인식을 하는, 뭐 책도 있고, 교과목도 있고, 이제, 있죠. 특히 대학원 같은 데 보면 이제 패턴 인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 영상 처리 같은 것도 일종의, 패턴 인식인 거죠. 고양이, 개 분리하는 거. 고양이의 패턴과 개의 패턴을 분류하는 뭐 이런 거. 컴퓨터 비전, 오늘날 비전은 엄청나게 방금 했던 고양이, 개 이런 거 있잖아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분류 문제나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컴퓨터 비전 분야하고 머신러닝하고는 엄청나게 관계가 있는 거죠. 병렬 계산을 하게 됨으로써 머신러닝이 훨씬 빨라지는 게 GPU라고 아까 했죠. 그래픽 카드에 이걸 여러 개 두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게 학습을 시키는데 이런 것들 여러 개를 동시에 병렬로 사용해서 이제 하게 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이런 거 위에 진짜로 보면 이제 수학적인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되죠. 특히 뭐 정보이론 관련해서도 있고 정보이론은 3장에 약간 나오기도 하는데 결정트리에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뭐 그래서 아무튼 정보이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수학을 연결시켜주는 정보이론이 있는데 우리는 별로 배울 일은 없겠죠.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도 실제로 머신러닝 기계학습의 상당 부분들에 작용하는 모델들의 상당 부분이 이런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뒤에 보면 뭐 서포트 벡터 머신 앞에서도 한번 봤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 중에 특히 이런 최적화 이론이 앞에 뭐 수험 옵티마이제이션 제가 여기 앞에 뭐 여기 진화니 군집긴 지능인 이런 것들 이야기했죠. 이거 다 보면 최적화 이론의 방법을 쓰신다 그랬잖아요. 수학에서도 전통적으로 최적화를 하는 분야가 있어요. 특히 OR 같은 오퍼레이션 리서치라고 해서 산업공학과에서 하는 공부 중에 보면 이 최적화 이론 자체를 다루는 분야가 있어요. 물론 수학에도 있습니다. 수학에서 전통적으로 수학에서 여기 SV 서포트 벡터 머신에도 뭐 라그랑지 승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해서 라그랑지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이렇게 파라미터 값들을 최적값을 찾아내는 뭐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도 중요하죠. 특히 통계학이나 확률론 뭐 둘이 묶어서 거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확률 통계라고 여기서 특히 베이지 정리를 이용한 베이지안 분류기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데이터들의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특정한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어느 쪽으로 분류하는 게 확률적으로 더 정확한지 뭐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게 이제 베이지안 분류기인데, 이런 것처럼 확률 통계를 기본적으로 하는 모델들도 많고, 아무튼 이런 머신러닝 자체 하나를 우리가 배우지만 거기에 부과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련 분야들이 많다. 컴퓨터, 생물학, 요건 좀 생소한 것처럼 들리죠. 수학, 정보이론,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머신러닝 인공지능 자체에 이제 속하니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지식들이 퓨전 레벨. 우리 학과 이름이 융합정보보안이잖아요. 그 융합이라고 하는데 퓨전인데, 이런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머신러닝하고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좀 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머신러닝이 이제 상식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는 그보다 좀 더 깊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단어들만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부가적인 설명들을 좀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뭐 이해를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꾸 들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돼서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을 제가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시험에 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2.3 학습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제가 한번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눠진다 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요즘에는 세미라고 해서 반지도, 뭐 준지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강화학습도 이렇게 해서 되게 한 이 정도 4개 정도로 나누는 것 같아요. 뭐 나누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지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구체적인 문제로 가면은 데이터에 대한 정답, 그 라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정답이 개 그림을 주고 이건 개다, 고양이 그림을 주고 이건 고양이다 라고 하는 이 라벨이 데이터에 주어져 있냐 없냐가 중요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구분점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그림은 강아지이다, 이 그림은 고양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 데이터지만 이 데이터의 라벨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근데 요걸 이걸 라벨링 한다 하거든요. 정답을 예를 들면 우리도 보안 분야에서 악성 코드와 정상 코드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봐서는 잘 모르지. 사람이 봐서 일단 뭐 소스 코드를 뒤지든 아니면 그걸 돌려보든 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건 악성 코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밝혀지면 그 코드에다가 어떤 코드가 있으면 코드에다가 악성이다 라고 이제 라벨을 붙이는 거죠. 아니면 어떤 건 정상이니까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근데 이 라벨을 붙이는 게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이건 개 고양이니 개니 고양이니 그림을 사람이 이제 일일이 한 장씩 보고 붙여야 되는 거잖아. 코드도 마찬가지죠. 악성인지 아닌지를 전문가가 보고 판단해서 거기다가 이 라벨링을 하는데, 그냥 말은 단순하게 라벨 하나 붙이는 거니까 이름만 붙이는 거잖아요. 단순할 것 같지만 이게 상당한 시간을 걸리는 거라고 해. 그래서 지도학습은 장점이 보면 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가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요 그림을 개라고 판단해라, 요 그림을 고양이라고 판단해라, 여기 코드도 뭐 요런 코드는 악성 코드다, 이런 코드는 정상인 코드다. 일단 트래픽 상황도 지금 상황은 정상적인 트래픽이 네트워크 정상이구나, 어떤 상황은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상황이 정상적인지 이상 징후를 보이는 건지를 사람이 일일이 라벨링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이제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악성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기 쉽다. 요런 코드가 나오면 악성이라고 해라, 요런 코드가 나오면 뭐 정상이라고 해라, 이렇게. 근데 여기 말했던 단점이 비용이 많이 든다. 여기서 말하는 돈도 돈이지만 또 시간적인 게 아까 말했지만 전문가들의
식견에 의해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게 악성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한두 개가 아니고 뭐 많을수록 좋다는데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구글이나 또는 백신 회사나 이런 데서는 자동으로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얻고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죠. 그러면 라벨링을 해놓고.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돈이 되는 거야. 중요하고. 근데 이제 비주도 상대적으로, 그에 반해서 비주도 학습은 정답이 없어. 그냥 데이터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만. 근데 요게 개인지 고양인지는 모르지, 진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그게 이제 라벨링 하기 전 데이터를 이야기하니까. 코드도 악성 코드와 정상인 코드가 섞여져 있는 전체 코드, 트래픽도 정상인 트래픽과 이상 징후가 있는 트래픽들을 해놓고, 아직 라벨링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뭐 엄청나죠. 라벨링 되기 전에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훨씬 쉽다고. 엄청나게 많을 수 있잖아요. 뭐 트래픽이야 뭐 네트워크 단에다가 그 게이트웨이에다가 와이어 샤크나 뭐 기타 통해서 데이터를 뭐 수집하는 거야 뭐 일도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여서. 어쨌든 이렇게 비주도 학습은 이런 라벨이 없다. 정답을 주어지지 않고 하는 학습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한데 의미 해석이 어려워. 가르쳐 주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체를 바로 이용해 가지고 분류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다른 작업의 중간 처리 단계 데이터를 처리한다거나 하는 그런 목적으로 좀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 전처리나 실제 지도학습 이제 뒤에 세미가 나오죠. 준지도학습에 그게 보충적인 형태로 이제 주로 좀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주도학습은 주로 이제 클러스터링 저번에 해봤죠. K민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데이터를 자기 특징들로 비슷한 놈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정도의 학습을 비주도 학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지도, 뭐 준지도에서 바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지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라벨링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게 비해서 이제 비주도 학습에서 쓰이는 형태의 라벨링이 안 된, 즉 정답이 없는 데이터는 훨씬 이제 얻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좀 섞어 쓰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는 게 이제 반지도 학습이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뭐 딥러닝 분야에서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사용해 가지고 라벨을 최소화한 얼마 있지 않은 라벨을 가진 그런 지도학습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오늘날 각광받고 있는 학습 방법 중에 강학습. 강학습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기계학습 분야에서의 분야이긴 한데, 오늘날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연결되면서 훨씬 이제 그 효과가 성능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난 거죠. 이세돌 아까 이야기했지 알파고를 통해 가지고 바둑을 이긴 거에서 보여듯이 강학습은 오늘날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학습 방법입니다. 특히 이것도 비주도 학습이에요. 방법은 라벨이 없어. 라벨이 없고 대신 이렇게 하면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보상과 페널티, 보상과 벌칙만 가지고 학습을 유도해 나가는 거죠. 이건 훨씬 라벨링 하는 것보다는 쉽다고. 라벨링 하는 것보다는. 뭐, 여기서 짚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 연구 과제 중에 함께 했던 것 중에 하나 보면, 강학습을 이용해서 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저기 이제 토목공학과 교수님하고 한번 같이 해본 게 있는데, 예를 들어주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유수지라 그래서 빗물 저장하는 빗물 펌프장을 여러분들이 보셨을란가 모르겠네. 이렇게 강가에 보면은 저기 영산강에도 있는데 유수지라고 보면 뭐가 아니면 도시에서 올해는 비가 또 많이 왔잖아요. 비가 이렇게 오면은 바로 이게 강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모아진다고 빗물 펌프장으로 빗물들이 도로 하천으로 가기 전에 바로 내려가 버리니 하천이 바로 범람하게 되니까 유수지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빗물이 모이도록 해요. 그래야 이제 버퍼링을 하는 거지 일종의. 그래서 이제 이 빗물 펌프장에는 펌프가 여러 개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여기 쌓이는 정도에 따라서 또 현재 비가 내리는 정도에 따라서 수문을 이제 개폐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 부분들이 자동화가 좀 덜 돼 있고 그냥 유수지에 이렇게 딱 이렇게 문구이 있는데 뭐 요 것까지 물이 차오르면 뭐 몇 개를 열어라. 또 요까지 차면 뭐 다 열어라. 아니 요 정도까지면 뭐 하나만 열어라. 하나는 닫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사람의 직관적인 방법이 아주 단순한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펌프장이 이제 펌프 가동을 하게 되는데 수문을 개폐할 때 이 부분을 이제 강화학습을 이용해 가지고 이 수문 개폐를 몇 개를 현재 유수량과 비의 강우량과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추정할 수 있는 현재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쭉 이용해 가지고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가 유수지에 넘치지 않도록 잘 조절되면 이 보상을 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한테. 만약에 넘치거나 뭐 잘못한 얘가 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벌칙을 주는 형태로. 그래서 계속 돌리게 되면 얘가 어느 정도 수문 개폐를 현재 유수지에서 물이 차오른 정도하고 속도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하고 비가 현재 내리는 거 뭐 등등을 계산해서 지가 알아서 요 수문에 몇 개를 현재 뭐 분 단위든 뭐 10분 단위든 뭐 2분 단위든 분 단위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할 때 이제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로봇 제어를 하거나 게임 같은데 특히 이제 로봇 제어나 또는 공장에서 이렇게 수문 개폐를 하거나 이런 실제 물리적으로 뭔가 선택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사실 정답이 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상황에 수문을 몇 개 열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일일이 다 지적해 놓은 게 너무 힘들다고. 여기 있는 현재 강우량도 그 이제 카테고리컬하지 않잖아요. 범주가 주어진 게 아니라 뭐 몇 미리 하면은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까운 범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여기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정답을 가르쳐주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에서 일정하게 잘 막으면 범람하지 않도록 하면서 또 이게 수문을 자꾸 계속 껐다 켰다 하면 좋지 않다 하더라고. 그 횟수를 줄이면서 최적화 문제인 거죠. 그런 조건들을 잘 만족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면 보상을 주고 잘못하면 페널티를 줘서 기계가 그게 적응하도록 만드는 요런 유의 어떤 공정이랄지 제작하는 거에 로봇을 제어하는 아무튼 뭐 이런데 오늘 상당히 강학습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죠. 이런 것들 사실 저도 이제 해볼 때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완벽하게 잘 되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렇지만 그런 걸 해볼 만한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강학습을 이 보안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재 트래픽 상태들을 모니터링 하는데 그것들을 잘 막아내는 어떤 그런 현재 트래픽 상황을 보고 하게 되면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형태로 학습을 시켜나가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또 이런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학습을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면 초기 단계보다는 엄청나게 트래픽을 분석하는 능력들이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일단 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2.4와 2.5절은 간단하게 다음 동영상에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3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